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0회차 자격시험 확정 답안이 6월 23일 날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 합격자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26일 날 발표가 나게 될 거고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시험 접수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혹은 그 이후 9월 달, 12월 달에서 이제 하반기 시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자, 상반기 때 이제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셨을 텐데 또 120회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실제 시험지 보시는 것처럼 이론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이제 실무에 대한 내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현전자다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현전자에 대한 내용들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고 해서 회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라고 해서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 유형에 대해서 넣으실 때 동시가 아니라 매출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검색하지 않고 등록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프로그램 미리 열어놨고요. 여기 지금 현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 열고 들어오자. 자, 신규로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등록을 해야 될 때는 맨 아래 빈칸에다가 코드 번호 3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자리 0은요, 알아서 채워지기 때문에 3000만 누르셔도 됩니다. 자, 회사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80전자다. 쉬프트 괄호 열고 주식회사 괄호 닫고 80전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동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시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 안에 들어가 있죠. 자, 50381-12343 이렇게 넣었습니다. 대표자 성명은 김팔공이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업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태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제조다. 그리고 종목이 전자제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조 엔터 그리고 전자제품입니다. 자, 주소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F2 눌러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대동로 이렇게 해서 18 그리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부산으로 우리가 대동로 18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산 사상구 대동로 18이다 라고 해서 바로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반드시 우편번호를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엄궁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위에 18 옆에다가 쓰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처라든가 담당 부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수 입력사항 아니죠. 그래서 상세 입력 안함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있는 내용만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대표자의 주민번호나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다면 넣어주셨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은 내 거 입력할 때 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서 나의 회사 등록에다가 입력을 하실 때 개업 연월일 이런 정보들을 넣게 되지 실제로는 나머지 세무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내용들 반영해 주셨습니다. 자, 아래쪽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클릭하고 들어가 줍니다. 자, 814번 통신비로 갑니다. 814. 자, 이렇게 코드 자리에다가 숫자 814번을 등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통신비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이동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적요를 입력하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814번 통신비 경비라는 것은 기본적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현금 적요. 자, 위에가 현금 적요 자리죠. 그래서 이 현금 적요 자리에다가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적요 5번이고요. 핸드폰
그 다음에 요금, 그리고 현금, 띄우고 납부. 가급적이면 오타 나지 않게끔 절대적으로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띄어쓰기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대체조교 3번입니다. 대체조교 자리 아래 내려오셔서 3번 인터넷 띄우고 요금 띄우고 미지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 더 붙일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을 참고해서 해당 메뉴에 수정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차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세요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를 가지고서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세율상사와 하나상사인 것은 맞지만 현재 대차 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율상사의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상사의 금액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모두 다 수정이 되었다면 차액이 제로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하는 채권 채무 계정 금호철물 자, 130으로 수정을 해주십니다. 수정을 할 때마다 차액이 점점점 사라짐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청도 철물에 대해서 마지막 220으로 수정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차액이 제로가 되게끔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열어보자. 일반 전표 입력이다 라고 해서 전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거래처 입력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처에 대해서 채권 채무 등록하셔야 되겠고 500번, 800번 비용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7월 8일입니다. 영업부서에서 3일 유통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이체한 보통 예금에서는 송금수수료 1,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보통 예금 통장에서 현재 나간 돈이 596만 7천원이다. 5967000. 자, 그런데 이게 나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외상 매입금 때문에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가는 거 쓰시고요. 차변에 그 나간 이유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 계정을 써주시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서 3일 유통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서 3일이라고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은 1,000원을 차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966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596만 6천원어치의 외상 매입금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타행으로 이체할 때의 수수료, 송금 수수료죠. 자, 수수료라는 표현을 썼을 때 나오는 비용들 중에서 판매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과 판매 수수료일 텐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800번대 코드로 선택하게끔 하면 됩니다. 자, 추가로 이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 7,000원에다 1,000원을 더해서 8,000원으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체한 보통 예금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따로 이렇게 집계해야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8월 1일 날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무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수출한 바드러움이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손 충당금의 존재 유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냥 내 맘대로 대손 충당금 혹은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대손 처리했다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8월 1일 기준으로 바드럼의 다음 코드에 111번 자, 바드럼이 110번이기 때문에요. 111번에 대손 충당금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해서 110번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이 부분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바드럼을 처리하자. 나무라는 주식회사 나무. 자, 1,00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바드럼의 다음 코드 번호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만약에 충당금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충당금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충당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체 다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계정별 원장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방금 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요 8월 1일 날짜에 대손 충당금 111번 대손 충당금의 변화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존에 1,00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충당금의 잔액은 남은 게 없구나 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충당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대손상각비를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당금을 반드시 찾아서 체크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월 30일 날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팀의 판매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출장 후 정산 내역입니다.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쓰시게 될 텐데요. 지출한 금액 50이며 부족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해 줬습니다. 즉, 전체 사용한 금액은 65만 원이었겠죠. 자, 당초 9월 1일에 출장비 지출 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한 친구라고 한다면 9월 1일 날짜로 가지급금을 처리한 걸 갈아서 보시는 거죠. 자, 차변에 가지급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누가 가져갔는지는 거래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하실 때에도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50만 원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사실, 차변에 있는 내용을 내가 30일 날 정리하게 됩니다. 자, 대변으로 가지급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가지급금은 당연히 50만 원일 거고요. 대변에 자, 지출하는 거,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걸 대변에 기록하시면 될 텐데요. 현금이 없어집니다. 현금이 줄어들어요. 왜냐? 15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지급했던 50에 그 다음 15만 원의 추가 지출까지 합쳐서 여비교통비다라고 쓰시게 될 거고요. 여비교통비 영업팀이다라고 했으니 800번 코드에 여비교통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5만 원을 기록해 주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교통비, 식대, 숙박비라는 항목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실 하나로 여비교통비로 통일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10월 2일 날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일이다. 그 다음에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있군요. 자,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가 5억 원짜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이렇게 5억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될 텐데요. 자, 문제는 토지의 취득 가격은 5억 원이지만 대변에 이와 관련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야 되는데요. 취득 대가로 회사가 지불한 것은 내 회사 주식에 대해서 신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내가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유상증자하다 이런 표현, 자, 주식을 발행하다, 유상증자하다, 증자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변엔 무조건 자본금이 됩니다. 자, 자본금은요 반드시 조심하실 점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 따라서 5,000원 곱하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이기 때문에 10만 주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5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자본금에 대해서 액면가액이 뭐 4,000원이었다. 그러면 자본금은 4억 원이었을 거고 나머지 액면을 초과하는 1억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월 13일입니다. 자, 창설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 중 400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준 게 아니라 회사가 어음을 만들어서 준 거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창설이라고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될 거고요. 500입니다. 자, 대변에 사실 내가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써야 될지 헷갈린다. 그러면 대변에 나가는 것부터 쓰셔도 됩니다. 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이 되니까 대변에 지급어음이 나가고 자, 어디? 거래처 창설 400 자,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어음 보통예금 나가는 거 쓰고 나면 차변에 왜 나가지? 라고 했을 때 아, 외상매입금 때문에 나간 거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자, 6번 갑니다. 신우은행에 지금 보시면 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해약하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처리되고요. 원천징수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꽤나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요.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은 세무 2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 내가 세무 2급까지
했다면 이 문제가 좀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 회계 1급만 준비했다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 마라톤 하시는 분들, 러닝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10km를 편안하게 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20km를 뛰세요. 그러면 10km를 편안하게 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하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면 쉽게 보여질 문제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 대변에 정기예금이 해약이 됐다면 정기예금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 3천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 이자를 얻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의 정기예금과 전액의 이자 수익을 기록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정기예금과 이자 수익을 가져다 놓고 나서 차변에 이제 받는 돈을 쓰시게 될 텐데요. 차감 수령액이다라고 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죠. 자, 차변엔 들어오는 거 쓰세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다라고 쓰시면서 31015200을 쓰게 되죠. 자, 정확하게 184,800원의 원천징수액만큼 차변에 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즉 상식으로 어떻게든 뻐겨보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자신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막 부딪히는 친구들은 원천징수 세액이야? 세금은 세금 가공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땡!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여기 공식처럼 원천징수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납부한 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선납세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다 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느냐 라고 해서 봤더니 첫 번째 7월 31일입니다. 자, 지역 축제장에서 관람객에게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현금 판매했고요. 이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이 없어서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발행하지 않았다. 즉 증빙이 현재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지역 축제장 가게 되면은 모두 현금 결제하고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만약 카드 결제했다면 카드 전표가 남아 있었겠지만 여기는 현금 결제를 했기 때문에 증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만 단어를 보고서 이거 매출의 현과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건별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긴 했지만 뭐가 없더라? 증빙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별, 카과, 현과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무슨 공통점? 공급가액 자리에 바로 공급 대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금액이 쪼개지는 거죠. 자, 거래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에게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관람 이렇게 찾았을 때 뭔가 유사한 표현이 있으면 어떤 그 표현을 쓰시면 될 텐데 관람객이다, 개인이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혹시라도 지역 축제장이 있을까봐 싶어서 지역 축제장에 대한 것도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거래처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없었겠죠. 자, 현금 결제했다라고 했으니 1번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제품 매출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에 웅비제철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자, 8월 25일입니다. 자, 8월 25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입과세 51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100만 원은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잔액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있었고 아래쪽에 품목이 있었는데 이 원재료 철판 4 곱하기 8 시트다라고 하는 걸 굳이 수량, 단가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급가액에 200에 20이다 라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가액과 부가세이기 때문에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회사가 웅비제철이다 라고 했으니 웅비제철 넣어줬고요. 전자 그리고 분계 3번 혼합입니다. 자, 이유는 이 1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할 때 어음은 무슨 어음이더라? 지급 어음이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원재료는 모두 다 일반적 상거래입니다. 이렇게 일반적 상거래일 때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자, 앞선 문제에서도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갚을 때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라고 하면 지급어음이었잖아요. 이렇게 일반적 상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할 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는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매각거래입니다. 이 매각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세금계산서에 발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진행해보자. 10월 7일 날짜입니다. 자, 10월 7일이다. 그 다음에 11번 매출 과세 거래. 왜냐면 세금계산서에 발급이 있었고 부가세가 있었습니다. 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1,100만 원입니다. 건별 카과 현과였다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넣었겠지만 이 경우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거래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는 지금 현재 어디였냐면 천안 중고가 발행한 거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 혼합이겠죠. 자, 순서대로 하세요. 기계장치로 바꿔주세요. 제품 매출 기계장치 취득 원가를 수정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변입니다. 기계장치 다음 코드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6천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받는 돈을 쓰셔야 될 텐데요.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안중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이었으니까 받을 어음이냐? 거기가 함정입니다.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 1,100입니다. 1,100으로 딱 떨어지니까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거 검산 반드시 하시라고 하는데요. 취득원가가 7,000이고 감가상각이 6,000이었어요. 그러면 장부가격이 1,000만 원. 장부가격 1,000만 원을 1,000만 원에 공급한 거니까 이익을 본 사람, 손해를 본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로부터 승용차에 대해서 자, 이거 조심.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불공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비과세 차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은요.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잘 받으면 51번 매입 과세 거래입니다. 자, 공급가액에 대해서는요. 2,1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다 라고 했었고요. 거래처, 기아자동차. 자, 전자세금계산서 있었고 그 다음에 3번 혼합이겠죠. 차변에 원재료의 매입이 아니라 승용차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그리고 계속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자, 그러면 2,100만 원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210을 합쳐서 전체 2,310만 원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할까요? 이 5번은 성으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합니다. 기존의 건물은 즉시 철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기존 건물을 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했고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렇게 받아온 세금 계산서는요. 결국 무엇의 취득을 위해서 희생이 된 거냐면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냐? 자, 이런 경우들은요. 아무리 뭐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매입의 불공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공급가액이다 라고 하는 부분 500에 50이다 넣어주시고 거래처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성호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에 불공제 사유가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었다. 3번 혼합. 자, 수취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원재료 자체가 아닌 거죠. 그리고 건물도 아닙니다. 공장 건물이라고 품목에 써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다. 건물은 즉시 철거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의 사회에 와서 건물로서의 역할을 한 날짜가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토지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면서 처리합니다. 자, 간혹 이 아래쪽에 현금자리 금액이 있는 걸 보고서 현금으로 처리하고서 정답으로 인정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문제는 위에 헤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못 보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많이들 당황해 하십니다. 반드시 위에 헤드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조테크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으로 매출한 것이며, 자, 제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2월 20일 날 매출 과세 거래입니다. 자, 공급가액에 대해서 아래쪽에 설명들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아래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 5,000에 부가가치세가 500입니다. 자, 이제 거래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거래처 명조테크다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 혼합입니다. 자, 혹은 뭐 아래쪽에 외상 미수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서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뭐 일부 어떻게 쪼개서 받는 거 아니니까요. 2번 외상으로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차변 외상 매출금을 직접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자동으로 표기가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계속 연결해서 뒤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이 되어 있는 오류에 대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조부 직원들의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퇴직연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확정 기여형에 가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일반 전표로 넘어와서 진행을 해보십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다 라고 창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8월 8일 날짜 열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다 라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하는 건 확정 기여형일 때겠죠. 자, 확정 급여형에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고 해서 계정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변환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6일 날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없고요.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서 언급이 없었으니 일단 11월 6일 날짜로 일반 전표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뭔가 전표가 있습니다. 영업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걸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 내 회사 영업부 직원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거래처 직원이었다고 한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겠지만 내 회사 직원일 때는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할까요? 결산 정리사항이 다음과 같다. 관련된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산 시 재고조사를 하였으며 장부상 영업부 소모품이 200만 원 중에 미사용액이 35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결산 분계를 하라고 합니다. 자, 12월 31일 넘어오셨을 때 우리가 소모품에 대해서 남아있는 건 35만 원. 그럼 반대로 사용한 것은 165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재고조사를 해서 미사용액이 35만 원이라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회사가 소모품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했는지 자산을 처리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내가 소모품이라는 표현만 보고서 이거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합계잔액산표에서 보셔도 좋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뭐 합계잔액산표에서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산을 처리한 내용은 소모품으로 조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비용 처리했다 라고 한다면 판매 관리비 쪽에 소모품 비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럼 12월 31일 날짜로 소모품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소모품을 찾으러 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모품이다 라고 해서 재고자산 항목에 200만 원의 소모품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당좌자산 쪽에서 조회가 되는 소모품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재고자산 쪽에 해당하는 소모품이었죠. 그래서 재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했을 때 소모품이 이렇게 200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비용 처리가 필요하겠죠. 자,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비용과 관련해서 현재 소모품비라는 계정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만약 그 소모품비라고 처리했던 내용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만 처리를 하시게 될 건데 실제로 이제 소모품비라고 처리가 된 계정들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이렇게 소모품비로 처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영업부 소모품의 200만 원에 대해서 이 미사용한 자료만 가지고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차변에 뭘 처리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 실사 결과 소모품 200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것을 소모품 B로 처리하는 내용이 필요하겠더라. 자, 따라서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만 원으로 처리해 주면서요. 대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 소모품 B로 처리를 했던 거죠. 자, 미사용액을 알려줬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확정 부가세 신고다 라고 하면은 부가가치 쪽에 신고서를 클릭을 해서 자료를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금액은 이익이 확정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가번의 금액, 나번의 금액, 그리고 다번의 금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미지급 세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혹시라도 세액에 대한 공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차감이 되고 나중에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는 걸 텐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요. 우리 여기 자료 제시된 거랑은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자 저장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조회되는 자료랑 상관없이 여기에는 자료만 가지고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매출세액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170을 기록해주고 대변에는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해주자. 자, 그래서 매출세액이 170, 매입세액이 120 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5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공제세액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50만 원을 모두 다 납부해야 됐겠지만요. 이 공제세액에 대해서 2만 원만큼의 세액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공제세액에 대한 2만 원은요.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뜻밖의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비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비익 2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익 2만 원을 대변에 기록을 해주셔야 48만 원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가감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달라고 했으니 미지급 세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서 3번. 자,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대한 당기 상각비는 50입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일반 점표에다 충분히 할 수 있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50만 원을 기록하면서 대변에는 영업권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영업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내용을 처리를 하실 때 문제에서 이렇게 감가상각 금액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산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럴 때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고요. 현재 남은 금액을 남은 내용 년수로만 나눠서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을 눌러주시고서 여기 자, 판매관리비 쪽 감가상각 아래에 무형자산 상각비에 여기에다가 50만 원을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5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통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진행하고 왔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다가 진행할 금액은 없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일반 점표에다가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여기에 금액이 뜨지 않았다면 이쪽에다가 50을 넣고서 반드시 점표 추가를 해줬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일반 점표 입력으로 1, 2, 3번을 모두 다 진행을 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작업할 내용이 없었는데 그럴 때에도 굳이 점표 추가를 누르러 가야 되느냐?
BX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표 추가는요.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는 상황에서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각각 개별적으로 채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결산자료 입력했다가 진행할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앞서 1, 2, 3번 분계에 대해서만 채점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1월부터 3월달까지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계정별 원장 1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원재료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계정과 관련해서 매입한 것을 물어보았구나. 원재료 매입액은 원재료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겠죠. 자, 따라서 차변의 누적액을 보시게 될 건데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누계액을 보니까요. 아, 전기월 금액이 들어오네요. 자, 전기월 금액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분 재무제표에 이 원재료의 금액을 모두 다 합한 거겠죠. 따라서 실질적인 금액은요. 1억 7,215만 9천 원이 아니라 1월부터 3월달까지 매입한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1억 7,215만 9천 원에서 기초에 있었던 1,500을 빼고서 답을 쓰시거나 아니면 월계 자, 2,667만 9천 원, 그 다음에 8,330만 원, 그 다음에 요 4,718만 원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때요? 계정별 원장에서 찾으려니까 금액을 내가 직접 계산기에 계산도 해야 되고 좀 번거로운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실 수 있을 거냐면 자, 이번에는 1월계표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월계표다 라고 해서 뭐 1계표에서 보셔도 좋고 월계표에서 보셔도 좋아요. 1월부터 3월달까지의 자료를 찾아서 원재료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원재료를 찾게 되면 1월부터 3월달에 차변의 원재료가 기록된 금액 1억 5,715만 9천 원이다 라고 금액이 조회가 되고 있죠. 자, 현금으로 결제한 거, 외상으로 결제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매입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157, 159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서 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달까지 153, 15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사항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보게 되면은 1월달 매입, 2월달 매입, 3월달 매입을 직접 계산기를 이용해서 더하시거나 아니면 합계해서 기초의 금액을 빼면 이렇게 1, 2, 3월을 합계한 걸 나오겠죠. 자,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시는데 가장 적합한 메뉴가 뭐였다? 1월 계표에서 보는 것들이 전기분 자료가 함께 조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월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정답을 찾을 때 내가 활용하는 메뉴는요. 정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꼭 거기서만 찾아라 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제일 잘 정확하게 금액을 볼 수 있는 장소만 찾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반기 중 제조원가 항목의 차량 유지비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자, 저는요,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을 보세요 라고 하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로 총계정 원장을 가게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을 보셨을 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였고요. 제조원가 항목의 차량 유지비였어요. 그러면 522번을 조회해 주셔야 됩니다. 자, 800번 때는 판매관리비의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522번으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이다라고 하게 되면 51만 1,000원이 발생한 월은 3월이었죠. 그리고 금액은 여기 51만 1,000원이다. 라고 해서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은 3월을 쓰시겠고 금액 각각 기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답안에 51만 1,000원을 따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달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매입 매출장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4월부터 6월달까지다 라고 해서 매입 거래에 대해서 뭐를 보시겠어요? 불공제 거래를 보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공제와 관련된 거래들을 넣었을 때 분기별로 나오게 되는 세액을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분기별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60만 원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매입 매출장에서 이렇게 60을 조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부가가치 파트에 신고서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달이다 라고 하게 되면 4월, 6월 엔터 누르고서 아래쪽에 불공제세액을 찾아보시는 거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60만 원이 기록이 된 걸 확인해 보셨다면 정답은 60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보이긴 했었지만 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결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잡이익을 떠올리거나 그러는 것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게 준비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 번 풀어보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